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분석 오늘 심층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민주당이 여러분들 1박 2일 워크숍을 갔어요. 당선자 워크숍. 원래 이제 국회가 개원하기 전에 당선자 워크숍을 한 번씩 합니다. 어디로 가냐면 충남 리썸 리조트인가 그쪽으로 갔어요. 근데 오늘 이 당선자 워크숍에서 그러니까 가장 핵심적인 거, 당선자들과 이제 22대 국회에서는 어떤 일을 하자라고 이제 결의하는 자리인데, 보니까 첫 번째 원칙이 국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재 21대 국회잖아요. 21대 국회가 사실상 5월 29일 날 끝나요. 5월 28일 날 최혜병 재의결을 하고 그 다음 날 사실상 끝납니다. 그러면 5월 30일 날 22대 국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시작 지점은. 그리고 임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5월 30일 날 22대 임기가 시작되고 6월 5일 날 국회가 개원을 해요. 국회가 개원을 하는데 이제 6월 7일까지 원 구성이 법정 시한이에요. 근데 대부분 막 7월 말 이렇게 최장 뭐 45일까지 거치면서 상임위원장, 특별위원장 이런 걸 아무것도 정하지 못했었어요. 근데 6월 7일 날까지 민주당이 이번에 반드시 원 구성을 완료할 거다라고 얘기한 거는 당연히 국힘당 입장에서는 법사위나 니네가 국회의장 가져가니까 법사위나 그 다음에 운영위는 안 내주겠다라고 하면서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데 그거에 개의치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워크숍에서 이제 민주당이 강조하는 게 개혁과 민생이라는 두 가지의 어떤 두 가지의 그 정책을 수행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먼저 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할 10대 과제는 뭐니 해도 먹고 사는 문제죠. 그래서 민주당의 정책은 민생 경제에 치중을 하고, 그 민생 경제에는 민주당이 추진할 것에 어떤 것들이 포함되냐면 민생 회복 지원금, 이재명 당대표께서 말씀해 주셨던 거, 그 다음에 민생 회복, 긴급조치, 물가 안정, 주거 안정, 그 다음에 윤석열이가 여태까지 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 그 다음에 간호법, 그 다음에 뭐 방송법, 노란봉투법 이런 것들 거부권을 다시 재입법하겠다라고 얘기하고 5대 개혁과제를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돼요. 5대 개혁과제는 누가 봐도 최혜병, 만약에 21대 내일 다음 주에 있을 28일 날 재의결에서 만약에 최혜병 특검이 부결된다라고 하면 22대에도 올린다는 겁니다. 해병대원 특검법, 그 다음에 김건희 특검법, 검찰개혁, 언론개혁, 그 다음에 국정조사를 병행하겠다라고 하면서 민주당이 강하게 22대에 각오를 한 건데,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21대에서 윤석열이가 거부권 행사했던 거 모두 올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강대강, 결국은 시작부터 민주당은 절대 저들에게 손 벌리지 않겠다. 저는 언론에서는요, 상임위 구성에 굉장히 난항이 될 것이다라고 그러는데 난항 될 거 없어요. 국회법에 따라서 하면 됩니다. 괜히 원구성 협상 난항 뭐 이렇게 언론들이 막 표현하는데 그건 국힘당이 반대할 뿐이에요. 그냥 국회법에 따라서 상임위원장 뽑고 하면 절대 여러분들 난항이 이런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일은 좀, 저는 항상 정치를 바라볼 때 좀 다른 시각으로 보려고 노력을 좀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저의 어떤 생각이 100% 전달이 안 돼 갖고 오해의 소지도 있지만, 저는 여러분들 원구성 협상이 다음 달 7일까지 마무리 지을 거라고 민주당이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제 해서 민주당이 법사위를 먹고 운영위를 먹고 과방위를 먹고 행안위를 먹고 주요 개혁적이거나 윤석열 정부를 제동할 수 있는 각종 어떤 중요 상임위를 다 그러니까 차지를 하면 저 새끼들이 뭐라 그러죠? 조중동이 뭐라고 떠듭니까? 국민의힘과 조중동이 독식했다 그러죠. 그렇잖아. 우리가 그래갖고 21대 국회에서도 입법 독주, 그 다음에 독식, 상임위 독식, 그래갖고 우리가 굉장히 뭐 역풍 타령하면서 그래서 21대 국회에 우리가 엄청나게 실망을 했죠.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은 독식하라 그러죠.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민주당 의원님들,
독식도 전략이에요. 응? 독식도 전략이다. 왜 자꾸 독식하면 나쁘다고 생각하냐? 독식도 국회 운영의 하나의 전략인 거예요. 그렇잖아. 자기네들이 독식을 아무나 할 수 있나요? 아무나 할 수 없어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의석수와 힘이 있기 때문에 독식도 가능한 것이고 그게 전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 만약에 조중동이 법사위 가져오고 운영이 갖고 와서 또다시 민주당이 저쪽 뻔히 그러면 국힘당 니네 다 가져 그러면 감사합니다 그러고 갖고 오면 민주당 상임위 독식도 전략이에요. 그 전략을 제대로 이용해서 민주당이 그 상임위별로 능력을 발휘하면 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독식에 겁나지 마라. 독식도 힘 있는 자가 하는 것이다. 그렇잖아요. 힘 있는 자가 독식을 하지 힘 없는 자들이 독식합니까? 아니에요. 저는 이 당선인 워크숍에서 이재명 당대표를 중심으로 민주당 의원들이 22대에 임하는 자세가 자꾸 독식 안 봐도 뻔합니다. 22대에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언론에서는 일제히 입법 독주 독식이라는 얘기를 막 써댈 때 독식도 당당하게 전략이다. 국민들에게 평가받겠다라고 하는 저는 그런 조중동과 국힘당의 독식 어떤 네거티브 프레임에서 당당히 맞서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하고 민주당이 국회에서 주도권을 가질 때 더 국회가 효능감 있게 돌아가고 대결의 정치보다는 민주당이 주도로 하는 어떤 입법의 힘을 그래서 개혁과 민생의 법안 처리 속도를 높임으로써 국민들에게 저는 인정받는 정당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얘기들을 이제 민주당 얘기하고 좀 넘어갈게요. 오늘은 주요 뉴스를 하고 이제 좀 넘어가는데 이제 민주당 워크숍에서 이제 나오고 있는 얘기들이 당원권 강화예요. 이번에 추미애 당대표를 응원하는 거의 90% 이상의 민주당의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엄청난 실망을 해서 지지층이 이탈을 한다 이런 거에 이제 민주당의 지도부나 민주당 의원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얘기하는데 저는 예전부터 당원권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 그 당원권 강화의 시작은 당원 당규의 개정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외쳐서 결국은 어느 정도 이거 2년 전에 우리가 외쳤던 겁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2년 전에 민주당에서 민생이 개혁이다. 개혁이 민생이다라고 외치고 당원 당규 개정하라 그렇게 하면서 이번에 결국은 그게 받아들여져서 이번에 그 22대 국회의 경선 과정에서 사실상 수박을 사실상 날리는데 이 당원 당규의 개정 그리고 당원들의 경선 참여가 확대됨으로써 당원이 원하는 각 지역의 국회의원 후보자가 될 수 있었죠, 여러분들. 저는 당원권 강화할 때 늘 민주당에는 당무위원회라는 어떤 조직이 하나 있고 중앙위원회라는 대의원 중심의 구조가 있었어요. 지금 사실상 민주당은 늘 중앙위원회라는 국회의원과 전국 대의원 중심으로 하는 그 의사결정 구조에서 민주당의 큰 현안이나 어떤 그 최고위원이나 그런 예선 컷오프 당대표 예선 컷오프 거기서 다 결정을 했었건데 결국 이제 당원권 강화를 한다고 이제 워크숍에서 이재명 당대표 중심으로 사실 민주당에 지지하시는 이번에 많은 분들이 실망감을 갖고 있다 그렇게 얘기들 하시고 있고 실제로 탈당이 이루어지고 있나 봐요. 근데 저는 이 당원권 강화는 더 앞으로 더 세져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번에 당원권 강화를 워크숍에서 외치니까 조중동뿐만 아니라 여러 정치평론가들이나 그 어떤 그 패널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민주당 중도층 이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민주당이 과연 여태까지 당원권을 한번 강화해보고 중도층이 이탈하는 모습을 한번 보인 적이 있나? 그놈의 중도 타령하다가 당원들의 목소리는 외면하고 오히려 지지자들의 그 선난 어떤 지지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않는 그런 정당이 아니었나? 그렇잖아요. 저는 이번은
이번에 민주당은 굉장히 중요한 시험대에 올랐다고 생각합니다. 당원권을 강화했을 때 더 강한 민주당이 될 것인가, 당원권을 강화했을 때 조중동과 보수 패널들이 얘기하는 것 같이 중도층이 진짜 이탈하는 것인가. 여태까지 우리가 이재명 당대표는 제가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의도의 문법을 깨버리는 사람이에요. 저는 여태까지 이재명 당대표의 어떤 선택에 있어서 저는 부정적으로 이재명 당대표의 선택을 바라보는 시각도 반은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재명 당대표의 선택이 옳았다고 증명하니까 더 이상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당대표의 민주당에 대한 당원들과의 이건 시험 정치라고 생각해요. 여태까지 이재명이 옳았고, 이재명 당대표의 개혁도 이번 22대 국회의 경선 과정에서, 국회 총선 경선 과정에서도 너무 급작스러운 교체가 아닌가라는 저는 한편의 우려가 있었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이재명 당대표가 옳았다는 게 증명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저는 토달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단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과연 조중동과 보수 패널들이 얘기하는 당원들이 일명 강성당원이라고 부르죠. 저는 절대 아군에게는 강성이라는 말을 쓰는 게 아닙니다. 강성은 부정적인 이미지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민주당의 열성당원이라고 말씀하라고 하는 겁니다. 과연 민주당의 열성당원들의 권리를 더 확대시키고 당원 참여가 늘어났을 경우에 정말 당이 똑바로 가는 게 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지, 아니면 그렇게 조중동이 입버릇처럼 떠들었던 중도층이 이탈을 하는 건지, 저는 이것도 과연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는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예전부터 우리가 늘 답답했던 게, 민주당 내 선거를 하고 민주당의 대표를 뽑고 여러 가지 민주당의 주요 정책 사항들을 이루어주고 만들고, 근데 왜 항상 중도의 눈치를 봐야 되나? 저는 그게 가장 이해가 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이재명 당대표의 그러면 당원권 강화에는 어떤 게 있냐, 시도당의 당협위원장, 이게 뭐라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예전에 만약에 지금 경기도지사는 우리가 차지하고 있지만, 경기도지사는 김동연이가 돼 있지만,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러니까 시당위원장이 뭐냐면요, 서울시당위원장, 서울시당의 위원장, 경기도당의 위원장, 뭐 그런 자리 있죠. 그런 것도 경선에서 여태까지 중앙위에서 투표를 했거든요. 중앙위에서 투표를 해갖고 후보를 골라갖고 사실상 경선을 통해서 참여를 했는데, 앞으로 시도당 위원장도 경선 참여를 당원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우리가 참여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김영주 같은 애들이 서울시당 위원장이 될 일은 없겠죠. 김영주가 서울시당 위원장이었어요. 진짜로. 그러다가 김영우로 바뀌고, 그러니까 앞으로 서울시당 위원장을 뽑을 때, 경기도당 위원장을 뽑을 때, 충남도당 위원장을 뽑을 때 이제는 당원들의 경선 참여를 보장해 주겠다는 게 이번에 당원권 강화고, 두 번째 어떤 게 있냐면요, 지금 각 지역에 우리가 민주당 의원들이 현지 의원으로 자리 잡지 않고 있는 지역도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누가 도전했다가 떨어져, 그럼 대부분 그 사람이 당협위원장이 되잖아. 그거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를 들어서 마포갑의 이지은 후보가 도전했다가 떨어지면 마포갑의 지역위원장은 이지은이잖아 지금. 근데 그것도 앞으로는 당협위원장의 선거도 당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 그렇게 지금 당원권을 강화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진짜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지역에서도 이제는 수박들이 올라올 가능성은 많이 줄어들죠. 사실상 이제 이재명 당대표의 이제 연임을 좀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가 국회의장 문제도 끝났고,
사실상 이제 22대 국회가 개원되고 원내대표 문제도 끝났고 이제 좀 있으면 국회에서 이제 상임위 배분이 가장 관건이고 이제 8월에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있죠. 민주당이 이제 8월에 전당대회가 있는데 이제 여기에 여러분들이 휘말리면 안 됩니다. 여기저기서 이재명 당대표의 어떤 연임을 할 경우에는 대권의 빨간불이다. 개소리입니다. 이재명 당대표가 연임을 하면 대권의 빨간불이다. 연임 안 하기를 바라겠죠. 이 새끼들은. 그쵸? 누가 봐도 어설픈 수박이 하나 들어와갖고 당대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그건 그들의 논리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이재명 당대표가 왜 연임을 해야 되냐.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첫째, 일단 8월 달부터 만약에 8월 달부터 이재명 당대표가 연임을 하게 되면 다시 2년이라는 당대표 생활을 하죠. 2년 당대표 생활하고 대선 임기 1년 남겨놓고 그냥 다음 당대표에게 넘기면 돼요. 근데 저는 왜 이재명 당대표가 꼭 돼야 되냐고 생각하냐면요. 처음에는 이게 맞나 틀리나를 고민을 했어요. 진짜로. 처음에 이게 이재명 당대표가 하도 온갖 비바람을 맞고 그런데 이게 이재명 당대표가 과연 맞을까? 저는 생각 좀 했어요. 이게 이재명 당대표가 대권을 가는데 유리할까 불리할까 했는데 제가 심층 분석 결과를 연임이 유리하다라고 내린 거예요. 처음에는 이재명 당대표 입장에서 내가 이재명이라면 연임이 더 유리한가? 대통령이 되는 길에 아니면 연임을 안 하고 한 발짝 뒤에 있는 게 어떤 유리한가? 제가 이런 거를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왜 제가 연임이 유리하다라고 제가 얘기했냐면 이재명 당대표가 대표가 돼야만 지금 검찰이 쳐놓은 금을 사법 리스크라고 검찰의 사법 리스크에 의해서 이재명 당대표가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걸 잊으면 안 돼요. 지금 여러분들 검찰의 수사가 끝난 게 아니에요. 검찰은 온갖 지저분하게 수사를 하고 조작을 해서 전부 재판부에다가 기소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재명 당대표가 검찰에 의해서 체포될 일은 없겠지만 재판부에 의해서 이재명 당대표가 사실상 구속이 될 수도 있는 위기가 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지난 2023년 9월에 민주당의 반란, 민주당의 사실상 저는 국회에서 쿠데타라고 생각해요. 2023년 9월 21일 날을 아직도 저는 잊지 않습니다. 2023년 9월 23일 1일 날 민주당 수박 쿠데타에 의해서 이재명 당대표가 법원까지 가서 영장 실질 심사를 받을 때 법원에서 영장 기각을 했던 유창훈 판사 맞죠? 유창훈 판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구속영장 기각 사유 중 하나가 당대표였어요.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사유 중에 하나가 당대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당대표가 당을 지키고 법원에 지금 법원도 사실상 우리가 믿을 수 없잖아요. 법원을 믿을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당대표가 그래도 권력 제1야당의 대표를 구속시킨다는 것은 헌정사상에서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 계속되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당대표가 법원에 의해서 잘못하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사법 리스크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작용될 수 있고 그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것들이 작용되면 사실상 법원이 노리고 있는 건 뭐예요? 대한민국 적폐들이 노리고 있는 것은 이재명 당대표를 대선에 못 나오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재명 당대표를 대선에 못 나오게끔 자격을 박탈하는 게 검찰과 사법부의 저는 계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재명 당대표가 대표직을 유지하고 있어야만 결국은 이재명 당대표는 사회적 관심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의 유력 정치인이기 때문에 법원에 대한 압박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사법부도 함부로 야당의 대표를 구속시킨다는 것은 독재 정권에서나 했던 방식이죠. 여러분들 제 말 이해하시죠? 예전에 전두환이나 박정희나
이때나 뭐 야당의 대표를 자택연금을 하거나 사실상 구속시키는 일은 있었기 때문에 현재 법원에서도 자기네들이 검찰의 기소 내용을 가지고 사실상 정략적인 정치적인 판결을 하려 해도 야당 대표라는 큰 지위가 있고 사회적 관심이 받는 자리에 있어야만 이재명 당대표가 더 안정되게 어떤 정치의 재선의 국회의원 생활과 민주당의 리더로서 유지를 저는 할 수 있다라고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한 사항이에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검찰이나 사법부에서 이재명 당대표를 잡아넣으려고 안 하면 지금 이재명 당대표 여러분들이 한 달에 막 재판만 3개, 4개가 되잖아요. 만약에 이재명 당대표가 재판이 없다라고 하면 사실상 이재명 당대표는 저는 좀 쉬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이재명 당대표가 뒤에서 사실상 한 걸음 뒷전에 있다 그래서 민주당 안에서 이재명을 제치고 대권 후보로의 경쟁자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지금은 민주당의 현재 당원들의 입장이나 현재 민주당 분위기는 이재명을 제쳐놓고 다른 사람을 대권 후보로 밀을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저는 이재명 당대표는 연임은 불가피하다. 연임은 불가피한 이유가 검찰이 만들어 놓은 이재명 당대표를 잡아넣기 위한 그 그물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라도 사법적인 어떤 판단에 압박을 가할 수가 있다. 당대표라는 지위를 갖고 있으면. 저는 그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지금 오늘 김어준 총수도 잠깐 얘기했는데 정치검찰의 사건 조작이 오늘 만천하에 뉴스타파에 의해서 드러났죠. 저는 이거를 좀 기억을 해요. 뭐냐면 쌍방울 김성태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조폭 출신의 전주 조폭 출신의 쌍방울 부회장인가 그랬어요. 쌍방울이요 예전부터 주가 조작이라는 소리가 돌았었어요. 주식하시는 분들은 좀 아시죠? 쌍방울의 주식이 이상한 점들이 많았어요. 이건 누가 봐도 김성태라는 조폭 출신의 어떤 쌍방울 부회장이 주가 조작을 이재명 대북 송금으로 둔갑시킨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디테일한 거는 뉴스타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그거만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수원지검이 김성태 주가 조작 사건을 이재명 죽이기 대북 송금 사건으로 둔갑시킨 사건이다. 그쵸? 그거만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주세요. 수원지검에서 이거 정치검찰이 사건을 조작한 사건입니다. 왜 그러냐면 김성태 같은 경우에는 주가 조작하기 딱 최상의 어떤 많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주가 조작할 때 선수도 필요하지만 약간 깡패들도 필요하고 여기저기서 여의도에 바람잡이도 필요한데 김성태가 이게 국정원 문건에 의해서 발견됐다는 거예요. 검찰이 사건을 조작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 중요한 계기고 주가 조작을 대북 송금으로 둔갑시킨 수원지검 수사팀 이거 누가 봐도 이거는 공수처 사건이죠. 근데 공수처장을 믿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또 특검해야 됩니다. 수원지검의 수사 조작 사건 이거는 특검 사항이에요. 지금 22대에서 크게 다뤄야 됩니다. 이거 여러분들에게 그런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여러분들 해외 제품 직구 문제가 일파만파로 터졌었죠. 그래갖고 당과 지금 대통령실의 정책이 혼선을 빚었다. 그래서 지금 사실상 당과 정부 기관들이 엇박자를 냈다라고 했는데 오늘 또 그런 일이 비슷하게 일어났어요. 뭐가 일어났냐? 금감원장이 누굽니까? 이복현이죠. 이복현이가
공매도 현재 우리나라는 지난 대선에서나 지금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상 선거에 끼치는 영향이 많기 때문에 지금 경기도 안 좋고 주식 시장이 안 좋다라고 공매도를 불허를 했습니다. 공매도를 불허를 해서 사실상 지금도 공매도가 불허인데, 공매도라는 건 저번에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가 분명히 존재를 해요. 그러나 불법 공매도는 근절을 해야 되겠죠. 근데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졌던 외국 투자, 검은머리 외국인들이나 외국 투자자들이 공매도로 해서 올라가는 주가를 마이너스 베팅을 해갖고 먹는 불법 공매도들이 사실상 판치는 것은 막는 게 맞았어요. 근데 이게 공매도의 또 긍정적인 효과는 주가 부양이나 주가에 과열된 거를 좀 시키는 그런 좀 주가의 건전성을 만드는 일도 있긴 합니다. 근데 이복현 금감원장이 6월달 정도에는 공매도를 제기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대통령실에서 공매도 재개 없다라고 해서 엇박자예요. 벌써 이복현은 누굽니까? 윤석열의 신복이에요. 윤석열의 신복이 얘기하는 것도 없다라고 하면서 계속, 이게 뭐죠?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죠. 이게 바로 레임덕이에요. 대통령실의 의중이 일선 공무원들에게 전달되지 않는 거예요. 그것도 가장 최측근인 이복현한테도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심각한 레임덕. 공무원들이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수처 얘기 좀 할까요? 오동훈 공수처장이 어제 임명을 했죠. 결국은 공수처장이 임명될 때 본인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최혜병 사건에 어떻게 보면 공수처의 존재 이유가 직결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스스로가 각오는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공수처를 왜 만들었습니까? 검찰이, 즉 정치검찰들이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그런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는 대안으로 고위공직자 범죄 비리 수사처를 저희가 만든 게 바로 공수처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요거만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 공수처가 대통령실을 수사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가장 관건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왜 윤석열이 최혜병 사건의 거부권을 행사하고 우리가 최혜병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면 윤석열은 탄핵 사유다라고 얘기하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냥 대통령실이 해병 한 명이 죽었습니다. 해병 한 명이 익사 수색작전 중에 죽었는데, 여기에 해병대 1사단장이 바로 임성근이에요. 근데 임성근은 제가 취재해본 바로는 김태효와 굉장히 가까운 사이예요. 이 핵심이에요. 내가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통령실이 왜 개입됐냐? 임성근 해병 1사단장은 김태효 국가안보실 차장과 막역한 사이이기 때문에 임성근이는 혐의 대상에서 빼야 된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해병대원이 죽은 사건에 대해서 1사단장이 혐의 대상에서 빼도록 해라 라고 대통령실에서 국방부 장관에게 압력을 통해서 바로 박정훈 대령이 이끄는 수사팀에게 압력을 가하고, 이에 반발해서 박정훈 대령이 이 사건 수사 내용을 그대로 경찰에 이첩시켰더니 이 박정훈 대령을 항명죄로 결국은 역으로 올가매고 이 사건을 경찰에서 국방부가 회수한 사건이다. 정리 잘했죠? 그쵸? 정리 잘했죠? 결국은 임성근 해병 1사단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통령실이 국방부를 통해서 박정훈 대령에게 압력을 가해서 임성근은 빼라라고 했는데, 박정훈 대령이 아니다, 그대로 이거는 이첩시켜야 된다. 그래서 경찰에 입첩시켰더니 국방부가 대통령실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과
그 여자 유재은 그 무슨 국방부 관리관 대변인과의 통화에서 빨리 해갖고 다시 경찰에서 갖고 온 사건. 그쵸? 그러니까 임성근 빼내려고 대통령실이 개입한 거야. 그럼 임성근은 누구랑 친하냐? 왜 임성근을 보호하려고 그랬냐? 김태호 제1치자 뉴라이트의 학자인 이 정부의 정책적 철학을 담당하고 있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 기조를 맡고 있는 김태호가 임성근을 보호하기 위한 처사였고, 그래서 대통령실의 중대한 권력 남용이었고, 그래서 공수처에서 제대로 수사하라고 되어 있는 거고. 그러나 현실은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검사가 오든지 어떤 공수처장이 오든지 그거는 공수처장의 수사 의지력에 달려있죠. 그렇죠? 공수처장의 수사 의지력이죠. 공수처장이 내가 모든 걸 책임질게, 대통령실 압수수색해, 김태호 잡아들여, 대통령실 압수수색하고 윤석열도 피의자로 입건해, 이렇게 되면 누가 봐도 공수처장의 수사 의지력이죠. 응? 예전에 그러면 왜 질문 잘하셨어요. 왜 뉴라이트 출신의 김태호가 임성근을 보호하려고 그랬냐? 옛날에 임성근이가, 여러분들 어디 한번 찾아봐요. 예전에 제가 뭘 분석하다가 봤는데 임성근이가 이명박 정부 때 군인 출신으로 청와대에서 근무했다는 게 있어요. 누구 한번 찾아봐요. 제 말이 맞을 거예요. 임성근이가 이명박 정부 때 지금이야 사단장이지만 국가안보실인가 어디에서 근무할 때 김태호와, 그때 김태호도 국가안보행정관으로 있고 임성근이가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에서 같이 근무했던 자예요. 걔가 이제 시간이 지나서 임성근이가 사단장이 돼 있던 거. 여러분들이 아마 찾아보면 어디, 내 기억 맞죠? 여러분들이 아마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청와대에서 같이 근무할 때 김태호와 임성근이가 잘 알고 있던 사이예요. 외교안보수석 비서관 행정실에 맞죠? 맞죠? 이게 아마 외교안보수석 비서관 행정실에 있었던 게 임성근이었을 거야. 그래서 김태호는 딴 데 있었고, 그래서 이명박 정부 때 2년이 돼갖고 이번 해병대 임성근 사단장을 뺄라 그랬던 거예요. 그 이유가 시작이 거기야. MB에서 같이 근무했던 2년. 그래갖고 지금 그때보다 지금 윤석열 정부의 어떤 뉴라이트의 정치적 철학을 지금 전파하고 있는 그 김태호가 실세같이 구니까. 그래서 이제 임성근을 빼려고 하다가 대통령실이 개입했던 거죠. 그 다음에 저는 오동훈 공수처장을 저는 믿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믿지 않죠. 왜 그러냐면 결국은 여러분들 공수처장이 어떤 수사력과 수사 의지가 있냐가 중요한데, 수사력? 오동훈이는 판사 출신이에요. 판사 출신이라서 사실상 수사 경험이 전무해요. 판사는 여러분들 검찰이 수사한 자료와 경찰이 수사한 자료와 변호사가 한 거나 이런 자료들을 검토하는 능력은 많지만 수사 경험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최혜병 사건의 공수처에서 투입된 검사가 몇 명이냐? 3명이에요. 3명. 예전에 이재명 당대표 잡으려고 20명의 특수부 검사들이 붙었던 거 기억나시죠? 응? 이재명 당대표 사건 하나 잡으려고 특수부 검사 20명이 붙었던 인간들인데, 지금 최혜병 사건에 공수처에서 투입된 검사는 3명에 불과해요. 그리고 차장은 공석 상태고요. 응? 그래서 아마추어 공수처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검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수처는 의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요것도 짚고 나중에 최혜병 사건을 제가 좀 본격적으로 다룰 건데,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계속 그러니까 하루하루 뉴스가 너무 빨리 많은 것들이 양산되다 보니까 여러분들 많이 잊고 있는 게 있는데, 지금 뭐가 있냐면요, 검찰총장의 거취 문제를 봐야 돼요. 까먹지 마세요. 검찰총장의 거취 문제.
뭔가 이상하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전 같으면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패싱하고 대검에 자기의 참모들을 다 날리면 사실상 검찰총장은 사직을 한단 말이야. 이게 여태까지 검찰의 조직 보호였단 말이야. 근데 이번에 어때요? 그러니까 예전에 검찰총장이 사표 내는 경우에는 과거 정권에서는 검찰 수사를 방해하는 인사, 지금 딱 김건희 사건을 수사하는 정치 권력이 검찰 수사를 방해하려고 인사를 조졌잖아요. 이럴 경우나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행사할 때, 이때 검찰총장은 늘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랬고 문재인 대통령 때도 그랬고 늘 이 새끼들이 하는 짓이 뭐죠? 검찰 조직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러면서 조직의 수장으로서 항의하는 차원에서 검찰총장이 배지를 사실상 직을 던졌거든요. 지금 조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과연 윤석열과 진짜로 각을 세우고 이 김건희에 대한 수사 의지가 있었냐 없었냐는 언제 보면 되냐면 이번 주에 내일로 예정된 이재일 변호사님 맞나요? 내일로 예정된 검찰 중간간부 인사, 중간간부라는 것은 부장급 인사와 차장급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의 김건희 수사팀의 완전 해체가 되냐 안 되냐. 김건희 수사팀이 지금 여러분들 알다시피 대가리들만 날아갔잖아요. 대가리 중앙지검장만 날아가고 고위급들만 날아갔는데 내일 현재 남아있는 부장급 김건희 수사팀이나 차장급이 과연 교체가 되냐 안 되냐를 봐야 됩니다. 만약에 제가 예상하는데 현재 서울중앙지검 1차장부터 4차장이 전부 공석 상태고 중간간부 인사에서 김건희 수사팀이 완전히 해체가 되면 해체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원석이 검찰총장 직을 던지지 않는다? 이거는 이원석이는 윤석열 사단이 계속 항복하고 있다. 만약에 김건희 수사팀이 완전히 해체될 때 이원석이가 검찰의 조직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판단을 해서 사표를 낼 경우에는 진짜로 검찰과 윤석열은 이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요렇게 하면 돼.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기존에 있던 윤석열 특수부 라인과 중앙지검에 있던 검찰들이 사실상 김건희 수사팀이 해체됐는데 이원석이 사표를 던지지 않는다 그러면 아직도 이원석은 윤석열 특수부 라인에 있는 것이고 만약에 사표를 던지면 검찰과 윤석열은 이미 헤어졌다. 사실상 검찰 조직이 그러니까 윤석열을 이제 검찰의 수장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걸 여러분들이 좀 바로미터로 보셔야 될 것 같다. 검찰총장의 중간간부 인사 때 거치가 어떻게 행해지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꼭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라인 사태 요거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정상적인 검찰총장이면 사퇴하는 게 맞죠. 왜? 정권이 수사를 방해했으니까. 여태까지 그랬잖아요. 검찰이 권력으로 인사로 수사팀을 해체하거나 방해할 때 검찰총장이 자기 검사들을 대표해서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표를 던지는 게 관행이었단 말이에요. 이 라인 야후 사태 있죠. 저는 좀 다른 관점으로 보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경제 안보 전쟁이었죠. 경제 안보 전쟁이었는데 딱 하나만 얘기하고 저는 매듭을 지을게요. 라인 사태가 알려준 것은 바보 윤석열이라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일본에게 무한대로 오케이 해주고 퍼주면 일본도 우리나라를 그렇게 대할 줄 알았는데 결국은 이 라인 사태가 알려준 것은 우리나라는 일본이 신뢰할 만한 파트너가 아니다. 그렇죠? 일본은 우리나라를 경제적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가장 핵심적인 겁니다. 얕잡아 본 게 아니라 우리는 한미일 동맹을 외치면서 일본의 과거사 역사마저도 사실상 일본의
그런 침략자들의 생각을 사실상 정부가 항의도 안 했지만 일본은 우리나라를 신뢰하지 않는다. 그리고 외교적으로 겉으로는 일본과 우리나라가 외교적으로는 개선될 수 있는 어떤 모습이 보일지라도 일본은 언제든지 우리나라를 경제 침략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보동맹이라라. 한미일은 안보동맹입니다. 한미일 안보동맹이 경제동맹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윤석열이가 외교를 빵점을 맞고 중국과 러시아와 적대시되면서 대한민국 경제가 침체가 되는 거는요. 과거에는 그랬죠. 안보동맹이 곧 경제동맹이다. 이거는 냉전시대에 있었던 이데올로기 발상이에요. 그렇죠? 안보동맹이 곧 경제동맹이라는 것은 과거 우리나라가 해방 이후에 식민지를 겪고 나서 굉장히 열악한 경제 상황 그리고 개발도상국일 때 미국의 원조, 일본의 원조가 필요했을 때 우리나라는 안보동맹을 통해서 경제동맹으로 이어지는 사실상 지원 대상의 국가였기 때문에 그 당시가 가능한 것이지 사실상 선진국 지수에 편입된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안보동맹은 곧 경제동맹이 아니라 일본과 미국과 언제든지 경제적인 경쟁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새롭게 보여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요거만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면 우리가 1980년대부터 불어닥친 신자유주의 시대에 어떻게 보면 신자유주의 시대는 국경을 무너뜨린 거거든요. 그래서 FTA가 전 세계로 확산됐죠. 여러분들 신자유주의 시대 니꼴 국경이 무너지고 수출입이 자유로워졌다. 이거는 강자의 논리입니다. 그렇죠?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강자들은 약소국들의 자원이 탐나고 그 약소국들의 그 자원을 통해서 그 시장이 탐나고 그 나라의 경제 주권이 본인들이 지배만 할 수 있다 그러면 영구히 그 나라의 자원을 독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최소한의 경제적 국경은 자국의 경제적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였는데 FTA라는 사실상 경제적 국경을 허물었던 것은 강자의 논리였어요. 근데 지금 사실상 코로나19 이후에 전 세계가 세계 무역 질서가 재편성되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시 사라졌던 국경을 다시 세우면서 자국 보호주의와 이기주의로 빠지면서 영원한 동맹도 없고 영원한 적도 없다라고 하는 게 미중 패권 전쟁을 통해서 싸우고 있지만 물밑으로는 미중 경제인들이 만나고 있는 것. 한미일 군사 동맹을 한다고 하면서 중국과 러시아를 제재하는 척하지만 일본은 중국과 사실상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거. 우리나라 저 윤석열 저 등신이나 한미일 군사 동맹을 하면서 러시아를 적대 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우크라이나에 쳐가갖고 젤렌스키를 만나고 오고 중국과 미국이 패권 전쟁을 한다고 하면서 동북아 경제 중심자론이라고 하면서 우리나라가 사실상 동북아의 중심을 지켜야 되는데 편승되게 일관되게 미국의 편을 들어주고 어제 국힘당 여러분들 어제 사실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미친놈들이에요. 국민의힘. 중국을 자극하기 위해서 대만 총통의 취임식에 쳐갑니다. 미친놈들이죠.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는 대만 총통의 취임식을 왜 갑니까? 중국을 자극하기 위해서 우리가 중국의 눈치를 보자는 게 아니에요. 중국의 눈치를 보자는 게 아닙니다. 대만은 우리나라랑 수교가 이미 끊긴 나라예요. 중국은 우리랑 수교 국가예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만 총통의 취임식에 감으로써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들이 대만 총통의 취임식을 감으로써 중국은 어떤 생각을 해요? 저 윤석열 정부가 저 따위니까 앞으로 중국은 대한민국의 경제 제재나 경제 보복 중국인들이 대한민국에 없어요. 지금 대한민국에 중국인 관광객들 있어요? 없어요. 미친 거죠. 뭐하러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전쟁하는데
미국에서 기어오다가 거길 들렸다가 쳐오고, 그래서 러시아를 자극하고, 뭐하러 대만 총동하는데 국힘당 의원들이 거길 쳐갖고 중국을 자극하고, 피해를 누가 본다? 국민이 보는 거예요. 응? 피해는 결국 대한민국 경제에 미칠 영향들, 기업들, 응? 사실 말은 안 하지만 삼성이나 현대나 LG나 대한민국 재벌 기업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윤석열 저 등신 때문에 기업 활동 못하겠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미국과 일본의 바지가랑이를 잡고 있으면 우리나라가 선진국의 대열에 같이 어깨를 맞이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이 등신 외교. 저는 윤석열의 외교는 등신 외교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미 자유무역 질서라는 사실상 신자유주의 시대가 끝난 게 언젠데, 전부 세계의 국경의 장벽을 높이고 전부 자국의 국익 우선의 정책을 펼쳐, 미국한테 그렇게 쳐당하고도, 미국에게 아낌없이 주련다, 일본에게 아낌없이 주련다 해가서 대한민국 기업들이 윤석열 따라가서 100조 미국에다가 풀고 왔더니 결국 대한민국 전기차 보조금 안 줘. 일본에게 역사마저도 양보를 하면서, 어떻게 역사를 왜 윤석열이 뭐라고 일본의 뜻대로 양보를 하고, 왜 역사의 재단을 대통령이 합니까? 했더니 일본은 우리나라에게 버젓이 강제 강제 노동자들의 어떤 독도 문제나 이런 것들에 계속 교과서를 통해서 침탈하고 앉아있고, 등신이에요, 등신. 하여튼 이 라인 사태가 알려주는 것은 우리나라는 윤석열은 일본을 신뢰하겠죠. 외교부니까. 일본은 우리나라를 신뢰하지 않는다. 그게 교훈이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의 주요 뉴스 그리고 민주당 얘기 이어서 시한부 대통령 윤석열은 사실상 탄핵 상태는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한부 대통령 윤석열은 사실상 탄핵 상태. 28일 날 이제 최혜병 특검법이 재의결, 김준표도 한다고 얘기하고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여러분들, 왜 제가 사실상 윤석열은 탄핵 상태라고 얘기하냐면요, 탄핵이라는 말을 함부로 못해요. 원래 특히 집권 이제 윤석열 2년 지나고 3년째잖아요. 그럼 원래 정치권에서 탄핵이라는 얘기 꺼냈다가는 막 역풍 타령하고 난리가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정치권에서 윤석열 탄핵이라는 말이 쉽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쵸? 이거는 사실상 탄핵이에요. 원래 정치권에서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말을 함부로 했다가는 국힘당이 막 사과 요구를 하고 난리치는 거 알죠? 항상 그랬잖아. 막 민주당이 윤석열 탄핵 요구 뭐 이런 얘기를 했다가는 국힘당이 어디 대통령의 탄핵을 얘기하냐 그러면서 사과하라 그러면서 막 난리를 치는 게 관례인데, 이거는 심심치 않게 개혁신당의 이준석도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안에서도 윤석열 탄핵이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거는 사실상 윤석열은 국민들로부터는 진작 탄핵이 됐고, 이제 언제 정치권에서 움직여서 윤석열의 탄핵이 이 시각이 돌아가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잖아. 원래 탄핵이라는 얘기는 정치권에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얘기고, 헌정사에서 굉장히 국민적으로 혼란스러운 일이고, 그래서 말을 함부로 못하는 건데, 방송에서도 패널들, 유튜브, 아니 심지어 방송에서도 윤석열 탄핵 얘기가 나오고, 각 당에서 탄핵 얘기가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고, 이거는 사실상 끝났다 이건데, 그러면 어떻게 하다가 윤석열이가 이렇게 사실상 탄핵 상태가 됐냐면, 바로 이게 결정타예요. 최혜병 사건.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 김건희 국정농단이나 이런 것들도 탄핵 사유가 되겠지만, 그거는 정치적 사건으로 몰아가기 쉽죠. 그렇지 않아요? 제가 어제 이런 얘기를 했죠. 김건희 여사란다. 김건희의 어떤 사건을 물타기하기 위해서 이창수를 중앙지검장으로 영입을 했고,
오늘부터 대대적으로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을 갖고 물타기 할 것이다. 그렇죠? 물타기 할 것이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지금 물타기 하려고 난리가 났잖아요. 응? 그럼 여러분들 대통령실에서 스스로들이 거짓말을 해요. 탄핵 사유가 그러니까 거부권 이유가 4가지를 얘기했어요. 정진석이가 누구냐? 여러분들 알다시피 고향 친구잖아. 윤석열의. 정진석이가 지금 대통령 비서실장이죠. 정진석이가 최혜병 사건에 거부권을 행사한 4가지 이유라고 하면서 첫째, 행정부 권한을 부여받는 특검 제도는 여야가 합의할 때만 가능하다. 개소리죠. 특검은 여야가 합의할 때만 가능하다. 그걸 거부 사례로 얘기했어요. 과거에 그러지 않았습니다. 먼저 특검 제도가 여야 합의 시에만 가능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국회는 지난 25년간 13번에 걸친 특검법들은 모두 예외 없이 여야 합의에 따라 처리해왔다고 주장했지만 거짓말이다. 2003년 대북 송금 특검법은 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한나라당 의원들이 특검 법안 처리를 강행해서 이루어졌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2012년 내곡동 특검법도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이 반대한 가운데 통과됐던 겁니다. 그래서 특검법은 여야 합의가 돼야만 가능하다는 것은 정진석 실장이 거짓말을 한 거고요. 두 번째, 야당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독점은 공정성, 중립성이 없고 헌법에 위배된다. 개소리죠. 야당, 그러니까 한마디로 특검 후보로 집권 여당을 제외하고, 현재 윤석열이 집권 여당을 제외하고 특검 후보를 정하는 거는 위헌이다 라고 하는 건데, 야, 최순실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그 사건을 지휘하고 했던 게 야 바로 윤석열이야. 박영수 특검 밑에서 했던 게 니네 아니야? 니네가 그때 국민의당과 민주당이 후보를 추천을 하고 한 거 아니야? 이게 한두 번이야? 2012년 내곡동 사저 특검법, 2016년 박근혜 최순실 특검법, 2018년 드루킹 여론조작 특검법 할 때는 민주당 추천 인사가 아니라 그때 국민의힘과 딴 데서 특검 추천한 사람 갖고 허위법 특검이 됐던 거 아니야? 그때도 여당을 제외했던 거 아니야? 어디서 거짓말을 해? 응? 그리고 세 번째, 특검 제도는 수사가 공정성, 객관성이 의심되거나 미진한 경우에 하나여야 한다. 그러니까 특검 제도는 수사가 미진하거나, 그러니까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일 때는 안 한다는 뜻인데 개소리죠 이것도. 응? 셋째, 여러분들 보시면 특검은 국회가 중립성, 공정성을 판단해 의결한 사건이면 그냥 충분한 거예요. 특검 제도는 수사가 미진하거나 수사의 공정성, 객관성이 의심되는 가운데 해야 한다는 주장은 말이 안 됩니다.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가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본회의에서 의결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또 얘네가 거부권 행사의 정당성을 얘기해. 다 거짓말입니다. 특검법의 대국민 보고 규정은 피의사실 공표를 허용해 악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이성균 방지법으로 피의사실 공표 금지를 약속한 민주당이 자기 모순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야, 피의사실 공표를 하면서 브리핑을 한 게 바로 박영수 특검의 윤석열 사단이야. 다 기억하고 있어. 니네 그냥 허구한 날 그 당시에 박영수 특검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브리핑을 할 때 윤석열 사단 니네가 있잖아. 뭔 개소리를 해. 안 그래요? 그 다음에 그러면 윤석열이는 왜 이런 짓거리를 하냐. 여러분들, 윤석열은 누가 봐도 이거는 최상병 특검은 윤석열 목에다가 칼을 들이대는 거거든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임성근 해병 1사단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통령실이 개입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누가 봐도 이거는 대통령이 경로했다. 이 말이 바로 대통령이 수사에 영향을 미쳤다죠. 그래서 여러분들, 경로했다 그 말이 왜 중요한 거냐면, 경로를 누가 해요? 김건희가 경로했나? 김건희가 경로하면 탄핵 사유는 아닌데. 큰일이네.
나중에 김건희가 경로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응. 응. 사실 저는 경로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때 제 아내가 그때 시팔 족같네 하면서 경로를 한 건 제 아내입니다. 이래버리면 어떻게 하지? 응. 그래서 이 경로 니콜 윤석열이거든요. 응? 경로 니콜 윤석열이 되기 때문에 결국 윤석열은 특검이 겁나는 겁니다. 응? 거부권 진짜 이게 딴 게 아니에요. 응? 윤석열 특검이 무서운 거죠. 응?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특검법은 여러 가지 안전장치가 있어요. 내가 윤석열이라 그러면 집권 여당의 추천을 빼고 특검을 임명한다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나 이런 생각, 피웅신 그러면 그냥 민주당 입당하면 되잖아, 이 등신아. 내가 그랬거든. 그래서 제가 옛날에 정치 분석하다가 윤석열 민주당 입당설 그냥 얘기했잖아, 장난으로. 그러면 윤석열이가 민주당에 입당하는 순간 민주당은 집권 여당이 돼버려갖고 민주당이 추천하는 특검 후보는 제외되고 국힘당에서 추천하는 후보가 되는 거잖아. 근데 받아주냐 이 새끼야, 너를 누가, 더라이를 안 받아주죠. 그래서 그 예외 조항으로 지금 현재 윤석열이가 대통령 당선될 때의 그 당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의 특검 법안이 윤석열이 소속됐던 대통령 후보로 나왔던 그 당을 제외한다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점점점 이제 제가 사실상 윤석열은 탄핵 상태라고 얘기하는 게, 시간은 민주당의 편이죠. 시간은 국민의 편이죠. 하루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들 1초가 지나가고 있죠. 1분 1초가 지나가고 있으면 윤석열의 임기는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윤석열의 여러분들 대통령이라는 힘은 1초, 미세하지만 1초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한 달이 지나면 그러니까 전기차랑 똑같아요. 전기차는 운행을 안 해도 시간이 지나면 배터리가 방전되듯이 윤석열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배터리는 지금 방전되고 있는 거예요. 응? 그래서 지금 오늘 조혜진이가 이런 얘기를 해요. 최상병 특검법을 당론으로 한다? 여러분들 이 정당을 운영할 때 당론이 왜 중요한지 말씀드릴게요. 정당에서 어떤 당론으로 만약에 뭘 딱 채택을 하잖아요. 근데 그 당론을 어긴 사람들의 해당하는 사람들에게는 당론을 어겼을 때는 당원 당규에 의해서 징계를 할 수가 있어요.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정당 정치라는 게 당론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이럴 때는 굉장히 주요 상황이고 당 차원에서 대응해야 된다라고 할 때는 당론으로 정해서 사실상 표결을 이끄는데, 벌써부터 지금 추경호는 당론으로 이번에 최혜병 표결 재의결을 당론으로 하겠다라고 하면서 의견을 냈더니 벌써부터 여기저기서 특검법을 당론으로 한다? 그거는 입틀막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입틀막이라고 얘기해요. 벌써 국민의힘에서 그걸 왜 당론으로 하냐, 누구 맘대로, 벌써부터 국민의힘에서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면은 우리가 뭐 다 참석했을 경우에 17표가 필요하다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8표만 이탈해도 이거는 몰라요. 8표만 이탈해도 모릅니다. 왜? 민주당은 8표만 이탈해도 22대에서 현재 개혁신당까지 합치면 192석이거든. 21대에서는 17표가 필요하지만 22대에서는 8표가 필요하거든. 근데 지금 여기저기 봐도 만약에 이탈표가, 왜 그러냐면 이재명 당대표가 참 어떻게 보면 머리를 잘 써요. 국힘당에서는 내년 어떻게 보면
내후년 지방선거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무도한 정권과 결별하지 않으면 당신들도 공범이다. 이런 얘기를 해야 돼요. 국힘당한테도 최혜병 특검이 다행히 이게 정쟁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 최혜병 특검이 왜 파급력이 크냐면요. 젊은 층, 군대를 보낸 엄마들, 군대 가 있는 청년들, 군대 갈 20대들, 군대 갔다 온 20, 30대들. 사실상 전 연령이에요. 그렇죠? 군대 가야 되는 유권자 20대들, 젊은이들, 군대 막 제대한 사람들, 거기에 군대를 보내야 될 부모들과 군대를 보낸 부모들, 이런 복합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는 누가 봐도 정쟁으로 보이지 않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문제로 보이는 거예요. 응? 지금 결국은 추경호는 어떻게 해서든지 특검법을 21대에서는 막아야만 되는 입장이고, 그렇다고 22대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냐? 그것도 없을 테고. 지금 여러분들 윤석열이가 이번에 총선이 딱 끝나자마자 누구를 만났냐? 낙선자들과 공천 탈락자들을 대통령실에 초대했죠. 지금 저희가 취재를 해보면 추경호와 친윤들이 무슨 작업을 하냐면, 이탈할 만한 사람들에게 어제도 얘기했지만 공기업의 제한, 기관장들의 자리를 제한하고 있대요. 그게 무슨 말이냐? 지금 6월달로 이미 현재 공석인 자리나 6월달로 임기가 종료되는 공기업 자리와 기관장 자리가 90개가 넘는데요. 90개가 넘는데요, 지금. 진짜로. 그래서 지금 현재 그 공기업 독이 든 성배를 쥐어주면서 할 것이냐, 그거는 쟤네들의 선택이겠죠. 응? 지금 보면 결국 윤석열은, 여러분들, 저는 요번에 거부권 행사가 결국은 뭐 여기저기서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탄핵의 시간을 앞당겼다라고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저는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윤석열의 국정 운영은 오히려 지 스스로가 레임덕 현상을 벌여주고 있는 게, 원래 3년차에 개혁을 추진하거나 그러면 과감한 인사정책을 펼치죠. 그렇잖아요. 원래 3년차 이제 국정을 어느 정도 국정 기조를 세우고 철학을 세우면 3년차에는 개혁과 본인의 정권의 철학을 심기 위해서 강한 드라이브를 걸어야 되면 인사적으로 과감한 시도를 해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 비서실장의 고향 친구 전진석이 앉혔죠. 윤석열 그 사단의 막내 이원모를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앉혔죠. 윤석열 호위무사라고 불리는 이용 의원을 정무 1 비서관으로 앉혔죠. 얘는 인적 쇄신이 아니라 정권 말기에 나타나는 친정체제를 구축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친정체제를 구축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민심 청취하라고 했더니 시민사회수석실을 없애고 김주현이라는 민정수석을, 검찰 출신을 앉혀갖고 검찰을 더 통제를 강화하려고 하고. 응?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이건 뭐죠? 윤석열은요, 버티기에 들어간 거예요. 진짜로. 이제 이미 108석 갖고 뭘 합니까? 응? 지금 108석 갖고 윤석열이가 무슨 입법을 하나 할 수 있습니까? 민주당이 반대하면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냥 친정체제 구축해갖고 검찰 통제를 해갖고 3년간만 버티자,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게 버틴다고 버텨질 것 같아요? 응? 여러분들 버틴다는 게 뭐죠? 힘을 주고 버틴다는 거죠. 깡다구나 깡이나 힘인가 뭘로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것도 힘 있는 사람이 버티는 겁니다. 윤석열 정권이 버티기 위해서는 그 버티는 힘이 어디서 나와야 되냐면 지지율이에요. 응?
대통령이 버티는 힘은 지지율에서 나오는데 대통령의 지지율이 30%, 총선 이후에 20%대로 내려앉으면요,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안 될 뿐만 아니라 국힘당 안에서도 윤석열을 버릴 수밖에 없지. 언제까지 국힘당 의원들에게 공공기관 자리 내주면서 자기 정권 버티는데 도와달라 그러면 이 사람들이 도와줄 것 같습니까? 말도 안 되죠. 응? 윤석열이가 당선 몇 프로로 됐어요? 48.6%예요. 지금 윤석열이가 총선 끝나고 몇 프로까지 떨어져서 24%예요. 이미 중도는 날아가고 보수 지지층에서도 윤석열을 대부분 다 떨어져 나갔어요. 여기에 조금 지나면 10%로 주저앉으면 어떻게 되죠? 국정 마비 상태가 되는 거예요. 국정 마비 상태가 되면 국민의힘이 언제까지 윤석열을 껴안고 갈 것 같습니까? 안 껴안져요. 정치라는 거는 굉장히 냉정한 거예요. 남은 3년 지켜주려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4년 임기를 시작할 때 윤석열 정부를 위해서 자기의 4년의 임기를 사실상 낭비할까요? 정치는 그러지 않아요. 결국은 2026년 지방선거를 치르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고 결국은 윤석열이가 지지율 20%에 머물러 있으면 윤석열 까기 바쁘고 윤석열과 선긋기 바쁘고 윤석열 탈당하라는 소리밖에 안 하는 겁니다. 결국은 내년부터는 국힘당 의원들의 목표가 뭐죠? 정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제 6월이죠. 좀 있으면. 남은 6개월 이후에 윤석열은 심각한 국정 마비 상태가 될 겁니다. 왜 그러냐? 내년 이후부터는 사실상 지방선거 체제에 대비를 해야 되고 구의원, 시의원, 도의원 뭐 얼마나 많은 자리가 있습니까? 거기에 기초단체장, 광역단체장 수많은 자리가 걸려 있으면 윤석열이가 선거에 1도 도움이 안 된다는 건 총선을 통해서 이미 입증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국힘당의 의원들은 지방선거를 준비하고 다음 정권을 위해서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윤석열과 헤어질 결심, 윤석열과 거리두기밖에 안 하는 거예요. 응? 왜? 이미 민심은 윤석열에게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지지율이 저따위로밖에 안 나온다고. 저따위가 아니라 저따위요. 저따위로밖에 안 난다고 국힘당 의원들은 생각을 하면 결국 대통령과 길을 쓰고 차별화 전략을 쓰고 그래야지 자기의 존재감이 발산되고 그래야지 자기의 지방선거나 다음 총선 그리고 대선에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거죠. 사실상 윤석열은 민주당 그리고 진보 진영에서 탄핵당한 게 아니라 이미 국힘당도 총선 이후에 윤석열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잖아요. 오죽하면 최혜병 특검을 당론으로 정해야만 하는 이런 상황을 몰고 왔겠냐 이거죠. 그래서 시한부 대통령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윤석열은 시한부예요. 더 이상 윤석열이가 국정을 운영할 동력은 1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그 믿던 검찰, 이미 검찰과는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너고 있고 한동훈과도 한동훈이 과연 친윤이니 비윤이니 이런 질문을 하게끔 하는 윤석열과 한동훈의 사실상 거리는 멀어졌고 윤석열 사단의 특수부는 좌천됐고 윤석열은 자기를 위한 또 다른 검사들을 임명을 했고 검찰 안에서는 조직 보호가 우선이기 때문에 이미 집권 2년, 검찰의 습성에 대해서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죠. 검찰은 집권 1, 2년 차까지는 새로 탄생한 정부를 위해서 싸우는 정치검찰의 특징을 보이지만 결국은 집권 3년차, 4년차 힘이 빠질 때는 자기네들이 지켜줬던 그 정권을 무너뜨리는 게 바로 검찰의 조직보호이자 검찰의 살아남는 하이에나 근성이라고 어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잘 생각해 보세요. 밖에서 민주당과 거대 야당이 특검과 국정조사로 윤석열을 치고 거기에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윤석열 탄핵 소리가 들리고 안에서는 윤석열과 헤어져야 된다고 하면서 국힘당의 반윤 세력의 비윤 세력의 목소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밖에서 공격하고 안에서 흔들어대면 버틸 재간이 없는 겁니다. 정치 9단, 정치 10단이라는 소리를 들었던 김영삼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도 버티지 못했어요. 집권 말기에는. 그런데 정치 초짜했던 윤석열이가 어떤 버티는 힘이 있겠냐고요. 지지율이 나옵니까? 그렇다고 자기를 지켜줄 150명 이상의 국회의원들이 있습니까? 고작 딸랑
백면 언저리에 언제 탄핵당할지 모르고 언제 외면받을지 모르는 시한부 대통령이 된 거고, 윤석열은 사실상 심리적, 그리고 사실상 국힘당과 민주당 정치권에서 탄핵당한 상태예요. 여러분들에게 그 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고, 저는 윤석열이가 어떻게 보면, 저는 윤석열은 임기는 절대 못 세운다고 생각해요. 윤석열이가 사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스스로 물러나냐 아니면 탄핵에 의해서 물러나냐, 이 결정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민주진영은 윤석열 탄핵이 광장에서 일어나고 최혜병 사건의 특검이 22대 국회에서 통과되는 순간 결국 윤석열이가 믿을 수 있는 건 뭐죠? 거부권밖에 없는 거예요. 국회에서 윤석열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죠. 국민의힘을 믿고, 국민의힘도 윤석열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는 발벗고 나서지 않을 겁니다. 누가 나서겠어요? 자기 정치에 미래가 없는데. 정치는 미래적 지향적으로 국민들에게 집권 여당은 비전을 보여줘야 되는데, 저런 비전 없고 언제 시한부 탄핵이 당할지 모르는 윤석열을 누가 지키겠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윤석열은 어떻게 보면 보수 괴멸의 선봉장이다. 저는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박근혜 탄핵 이후에 괴멸됐던 보수 세력이 임시방편으로 용병인 검찰총장 윤석열을 내세워서 보수 재건을 꿈꿨지만 헛된 욕망이 돼버렸고, 결국은 그 조금이나 부활하려는 조짐에 있었던 보수 괴멸의 앞장서는 검찰총장 출신의 윤석열이 돼버렸다. 오죽하면 윤석열을 두둔하면서도 홍준표가 국힘당을 해체해야 된다고 얘기하겠어요. 기가 막힌 노릇이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윤석열을 보호하면서 홍준표의 말을 여러분들 요약하면 그거예요. 그 등신 같은 검찰총장 어디서 영입해갖고 와갖고 진작 해체돼야 되는 정당 살려놨다고 지랄들을 하더니, 몇몇 친윤 타령하면서 그런 윤석열 앞잡이 새끼들이 물고 빨고 하다가 2년 동안 국힘당 다 말아먹고, 이제는 또다시 검찰 나부랭이인 애새끼 한동훈한테 줄 서갖고 국힘당 구걸하는 이런 정치 언제까지 할 거냐. 이게 바로 윤석열의 직설화법이에요. 제 말 맞죠? 윤석열의 핵심이 이거예요. 정치 초짜도 안 되는 검찰총장 새끼를 영입해갖고 대권 후보였던 나를 날리고, 윤석열이 2년 동안 써먹어봤더니 보수 괴멸시키고, 그 보수가 괴멸됐다는 것도 정신 못 차리고, 그의 똘마니 한동훈이를 당대표 만들자고 하는 이런 새끼들은 더 이상 보수 정치할 필요 없으니까 차라리 당을 해체해라. 이게 홍준표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한번 윤석열한테 당해놓고 또 어린 놈의 새끼한테, 한동훈이 그 젖비린 내나는 새끼한테 또 당권을 주면 그게 보수가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가 대통령 돼야 되는데 그렇게 윤석열이한테 당해놓고 또 주려고 하는 거죠. 현재 그게 있는 거고, 두 번째, 이제 정치권에 조금 마지막 정치분석. 정치권에서 이제 한동훈이가 등장하냐 아니냐, 그쵸? 이 문제예요. 그러면 한동훈이가, 윤석열과 제가 어제 연구를 했어요. 한동훈이가 과연 친윤이냐 비윤이냐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까라는, 제가 어제 고민을 좀 했더니 나왔어요. 한동훈이는 당권에 도전하거나 앞으로 기자들이나 여론에서 한동훈의 인터뷰가 나올 겁니다. 한동훈이가 최혜병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한동훈이가 지금 여러분들 알다시피 안철수 같으면 저는 찬성입니다. 걔는 찬성이에요. 나경원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입장 같아요. 그 애매모호한 입장이에요. 윤상현이는 이거는 거부권을 행사해야지 윤석열 정부를 저희가 그래도 이지랄 떨어요. 그렇죠? 그러면 유승민 같은 경우는 확실히 빨리 받아야 된다. 당권 후보자들이, 결국은 당권 후보자들이 자기 최혜병 사건을 두고 유승민은 찬성, 안철수는 찬성, 나국상은 지켜보자, 그리고 윤상현은 거부권은 당연하다. 그러면 당권 후보로
지금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한동훈이가 과연 최병 특검에 대해서 찬성하냐 반대하냐가 결국은 한동훈과 윤석열의 관계 설정이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냐의 바로미터다. 그렇죠? 한동훈이가 만약에 저는 이 사건은 특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면 저런 씨발 이 새끼가 니가 저 오빠 저 새끼 죽여! 오빠 저 새끼 그 자녀 저거 수사해! 입시비리까! 막 이게 되는 거예요. 그쵸? 만약에 한동훈이가 이거 야당의 정치 공세이기 때문에 이건 더 이상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면 이 새끼는 아직도 특수부 검사고, 응? 제가 여러분들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지만 정말로 한동훈 입에서 왜 과거에 한동훈이가 김건희 디올백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를 했다가 사실상 날라갔잖아. 그쵸? 근데 한동훈이가 만약에 당권을 도전하기 위해서 최병 특검은 국민들이 여론이 높다 하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는 순간 한동훈이는 당권 도전한다는 메시지가 되죠. 그쵸? 최병 특검 해야 된다라고 만약에 한동훈이가 선언을 하면 한동훈이는 당권 도전한다는 메시지예요. 그러면 한동훈이는 당권을 잡으면 윤석열과는 이제 사실상 미래 권력 대 현재 권력의 싸움이 되는 거죠. 요런 관점으로 정치를 좀 바라보시면 여러분들이 정치가 잘 보입니다. 그쵸? 한동훈이가 최상병을 특검에 대한 입장이 결국은 윤석열과의 관계 설정이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오늘 이렇게 좀 심층분석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늘이죠. 이제 고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 15주기입니다. 오늘 저는 그냥 노무현 대통령 하면 여러분들도 그립다 그냥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노무현 대통령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그립다. 그쵸? 그 말이 저는 가장 노무현 하면 그립다. 그게 저는 다 맞는 것 같은데, 저는 노무현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철학자이자 사상가,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20년 이후까지 내다본 정말로 대통령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노무현 대통령을 정말 과소평가하고,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신 다음에 여러분들 봉화마을 다녀와 보셨지만 거기를 아방궁이라고 했던 새끼들, 홍준표, 수많은 국힘당 의원들 정말 나쁜 놈들이죠. 그렇죠? 어떤 사람들이 아방궁을 최근에야 노무현 대통령 봉화마을 묘역이 우리 친노 인사들에 의해서 이광재 의원님이나 어디 많은 분들에 의해서 거기가 그래도 묘역으로 조성되고 만들어졌지, 처음에 갈 때도 다 논두렁밥 그런 거밖에 없었어요. 여러분들 노무현 대통령 때 새록새록 여러분들에게 기억을 조금 되살려드리면요,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를 한번 여러분들 들어보세요. 노무현 대통령이 추구했던 정치가 어떤 거였냐면 정말로 실행했던 동북아 경제 중심. 지금 우리가 계속 여러분들 얘기하고 있었죠.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의 중심을 잡아야 된다. 그러면서 동북아 중심자론을 2002년도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2003년도에 집권할 때 동북아 중심자론, 경제 중심자론을 얘기할 때 조중동과 그 당시에 한나라당이 미친놈이라 그랬어요. 노무현 대통령에게. 진짜로. 미국과 열강이 둘러싸여진 한반도에서 우리가 무슨 동북아 중심자론을 하냐, 혼자 상상력 펼치지 마라 그러면서 노무현 대통령을 그렇게 비하하고 그랬었어요. 그게 진짜 얼마나 필요한지 문재인 대통령 때 보여줬죠. 남북의 문제는 남북이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미국의 도란프도 문재인 대통령과 정은 문프 그러면서 도란프가 꼭 끼었죠. 지금 어때요? 지금 날리면은 바이든은 지금 아예 윤석열을 생각하지 않아요.
아예 윤석열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반도의 문제를 윤석열과 상의하는 거 봤어요? 바이든이? 안 하죠. 이미 깨진 거예요.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이 여러분들 가장 강조했던 게 뭐죠? 국토의 균형 발전. 이때 문재인 대통령이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행정 수도를 이전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 행정 수도를 이전을 반대했던 게 그 당시에 한나라당이고, 그 법원에서는 관습 헌법이라는 이름으로 서울이나 이런 데를 행정수로 옮겨놓은 부적절하다 그래서 행정기관들을 옮겼었죠. 여러분들, 저는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사태 어떤 이런 것들은요, 사실상 지나고 보면요, 강남이 가장 집값이 비싼 이유는 검찰청과 법원이 있기 때문이에요. 대한민국의 행정의 중심이 거기에 몰려있기 때문에, 가장 힘 있는 자들의 기관이 강남에 몰려있기 때문에 거기가 땅값이 제일 비싼 겁니다. 만약에 도라이 하나만 보내고요. 만약에 여러분들 대법원이 호남에 있고, 검찰청이 영남에 있고, 모든 대한민국의 사법기관들이 만약에 흩어져 있다라고 생각하면 파라군이 왜 있을 것 같아요? 파라군이 왜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대한민국의 굵직굵직한 권력기관들이 모이다 보니까 부자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땅값이 올라가면서 파라군이라는 새로운, 사실상 그 귀족의 학교들이 태어난 거예요. 대한민국의 중요한 어떤 강남 서초동에 있는 법원이 지방으로 이전을 하고 검찰청이 지방으로 이전하면 거기가 무슨 무슨 알토란 땅이 되고 뭐가 그렇습니까? 응? 결국은 그런 기득권들이 거기 모여들기 시작하니까 파라군이라는 그런 학군이 형성된 거죠. 응?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만약에 행정수도를 이전을 하고 여러 가지 지방 분권화 시대를 진짜 정착시켰다 그러면, 지금같이 우리나라가 서울, 저 새끼들 정신 못 차렸잖아요. 국힘당 이번에 여러분들 총선 앞두고 어떤 지랄을 해서 국힘당 빨리 그 가가멜한테 찾아가갖고 빨리 김포를 서울에 편입시켜 주십시오. 따져야 돼. 이 쌍놈의 새끼들, 지가 당대표 할 때는 총선 앞두고, 김포를 서울로 편입시킨다, 하남을 서울로 편입시킨다, 지랄하던 새끼들 지금 입 터는 새끼 있어요? 입 터는 새끼들 있냐고요. 쟤네들은 국민을 위하여 정치하지 않아요. 오로지 표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한마디 하고 지금 수도 이전 서울 편입 떠드는 새끼 있냐고요. 그거에 속지도 않죠 이제. 서울이 과부하되고 수도권이 과부하되면서 지방은 사실 소멸화되고 인구 절벽에 막히고 했는데도 주둥이로는 저출산 문제 심각하다, 지방 쇠퇴 심각하다, 지방 분권화 시대에 열어야 된다 그러면서 총선 앞두니까 서울 편입을 하고 앉아 있잖아요. 거꾸로 가는 정책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노무현 대통령이 다 내다봤던 거예요. 20년 전에 전자정부 만들겠다. 진짜 지금 전자정부로 향해 지금 다 안정화됐죠. 정부 혁신, 보육 확대하겠다. 아동 빈곤 해소하겠다. 극로장을, 제가 이런 정책들을 2000년도에 했던 거예요. 깜짝 놀라지 않아요? 전자정부, 정부 혁신, 보육 확대, 아동 빈곤 해소, 근로장려 세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 전 세계에서 1980년도에 아까 잠깐 얘기했죠. 1980년대에 신자유주의가 팽배를 하면서 국경이 무너지고 강대국이 사실상 약소국을 무역으로 다 잠입하기 시작했죠. 결국 신자유주의 시대가 펼쳐지면서 이제 가장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 시대의 가장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소득의 양극화죠. 소득의 양극화, 니콜 뭐죠? 불평등이에요. 그래서 그 MZ세대라고 하는 자들, 그 세대가 가장 불만이 뭐냐?
불평등이거든요. 그러면 그 불평등은 어디서 나오냐? 소득의 양극화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소득의 양극화, 부자는 계속 부자가 되고 없는 사람은 계속 아무리 노력해도 올라갈 수 없는 이 소득의 양극화. 결국 소득의 양극화가 불평등으로 이어진 게 지금 신자유주의 시대의 병폐가 나온 거예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얼마나 대단한 위대한 대통령이냐면 이 1980년도에 유행했던 이 신자유주의 시대의 이론이 점점 깨지기 시작한 게 언제냐면 여러분들 2010년도에 경제학계에서 토마 피케티라고 들어봤죠. 경제학 책 많이 쓴 사람. 토마 피케티라는 사람이 기존에 있던 신자유주의 시대의 경제 성장론은 뭐냐면요. 낙수 효과예요. 낙수 효과. 한마디로 부자가 즉 기업과 재벌이 돈을 많이 벌면 그게 낙수 효과. 위에서 떨어지면 중산층, 서민층도 먹고 살 수 있다. 이 신자유주의 시대를 굳게 믿고 받아들인 게 누구냐면 이명박의 낙수 효과, 박근혜의 낙수 효과였어요. 개소리들이었죠. 그거는 공허한 매열이다라고. 이미 2010년도에 토마 피케티가 21세기 자본이 발간되고 결국은 신자유주의 시대는 불평등 문제를 야기했고 이 불평등은 어디서 시작됐냐? 소득의 양극화에 시작됐다. 그럼 이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우선이냐? 바로 분배라는 거예요. 분배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그래도 국정 철학이 있었죠.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정책은 분배 정책이에요. 자,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결국은 소득의 양극화 그리고 어떤 그 불평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분배의 문제. 분배는 여러분들 어떻게 하는 거죠? 정부가 할 수 있는 분배 정책은 최저임금의 인상과 플러스 뭐죠? 복지 예산의 확충이에요. 그렇죠? 복지 예산을 확충을 해서 함으로써 저소득층이 개인적으로 부담했던 돈들을 국가가 부담해 줌으로써 저소득층이 주머니에서 나갈 수 있는 돈을 최소화해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조세 정책에 의해서 있는 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고 그 거둔 세금으로 복지 예산을 더 늘려서 바로 분배 정책으로 하는 게 사실상 불평등을 그나마 줄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미 2010년도부터 이제 신자유주의 시대의 병폐가 드러났고 낙수 효과는 없다라는 게 2010년도인데 노무현 대통령은요 소름 끼칩니다. 2003년도 집권하자마자 분배를 중시를 하는 정책을 펼치면서 경제 예산 기존에 있던 복지 예산을 20%에서 28%로 늘려버려요. 그때까지만 해도 신자유주의 시대, 무한 경쟁 시대 그러면서 경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복지보다는 성장 위주의 정책을 펼쳐야 되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복지 예산을 20에서 28%라는 분배 정책을 이미 이 미래의 소득의 양극화나 이 불평등 이런 것들을 위해서 분배 정책을 2003년도에 펼치기 시작합니다. 이미 전 세계 학자들이 예견했던 2010년도의 사태보다 더 빨리. 대단한 거죠. 그래서 오히려 경제 예산은 28%에서 20%로 줄이고 그 경제 성장 예산을 복지 예산으로 8%를 빼다가 복지 예산을 20에서 28%로 올렸던 거예요. 앞서가는 대통령이었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 부동산 문제와 지역의 불균형 문제, 우리가 계속 지역 불균형 맨날 얘기잖아. 서울에서는 막 뭐 아파트 한 채가 100억이니 뭐니 할 때 사실 지방은 미분양 사태가 일어나고 이거 뭐 왜 그래요? 지역 인프라가 없어서 그렇잖아요.
만약에 지역 여러분들 그 망해가는 그 지방에다가 대법원 하나 이전해봐요. 그 주변에 법무사, 변호사 사무실, 그 법무사, 변호사 사무실에 딸린 뭐 은행들 들어오고, 은행 들어오다 보면 식당 들어오고, 식당 들어오다 보면 사람들 모이게 되고, 사람들 들어오다 보면 인프라가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 지방이 소멸될까요? 이 공기업들이 하나 내려가냐 안 내려가냐에 따라서요, 지방이 흥망성쇠가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때요? 지방도 집값이 어느 정도 올라가면 사람들이 굳이 일자리를 찾아서 서울에 올라올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응? 결국 서울 밀집화가 인구 저출산의 요인인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잘못된 정책이 대한민국의 미래의 경제, 노동, 인구를 갉아먹는 가장 심각한 저출산의 문제는 바로 서울의 이 밀집화, 도심화가 극대화되면서, 왜? 서울 도심에 인구가 쏠리다 보니까 집 구하기도 힘들어. 일자리 구하기도 힘들어. 그렇다 그래서 겨우 결혼했다 그래서 애 낳고 일하기 힘들어. 지방에 여러분들 서울에 만큼 인프라가 구축돼 있고 그만큼 어느 정도 급여가 보장되고 일자리가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는 지방이 더 살기 편해, 이렇게 되는 거죠. 동서화합과 나라가 부강해 달라면 통일되면 돼요. 제가 늘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부동산 문제랑 지역 발전의 불균형은 결국은 노무현 대통령이 얘기했던 바로 신행정수도의 법을 법원에서 관습헌법이라고 하면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개헌 문제도 행정수도를 관습헌법에 맡긴다는 이 위헌적인 법원의 판단을 바꿔놔야 된다고 생각해요. 개헌을 통해서 행정수도 이전이 가능하도록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대한민국 균형발전, 인구 저출산 문제가 아무리 저출산에다가 수백억을 수백조를 투입해도 0.73, 0.6 몇 이렇게 저출산이 인구당 이게 늘어나는군요. 왜 그럴까요? 인구가 수도권에 과밀집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인구 분산을 해서 빨리 대한민국이 균형 발전을 일어나야만 지방에서도 애 낳고 애 키울 수 있는 좋은 학교가 있고, 왜 교육 문제 때문에 올라오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일자리가 없어서 대부분 올라오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 저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망국의 당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망국의 당. 따라 망하는 집만 골라서요. 지방 분권화 시대, 지방 균형 발전을 통해서 지방에서도 애 키우고 좋은 학교 공부 교육 환경 좋아지고 얼마든지 사람답게 살고 행복을 추구하고, 지방도 잘 살아야지 대한민국 전체가 잘 사는데 여기도 서울 저기도 서울, 미친놈들 새끼들이죠. 응? 이런 걸 미리 예견했던 게 노무현 대통령이고요. 그리고 제가 가장 노무현 대통령을 존경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국가의 미래가 걸린 사안에 대해서는 욕을 먹는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고 밀어붙였다. 노무현 대통령 얼마나 욕 많이 먹었습니까? 입진보들한테도 욕 얼마나 물어뜯기고, 노동계에서도 얼마나 물어뜯기고, 그렇죠? 자기 편들에게도 탄핵까지 당하고, 얼마나 노무현 대통령이 공격을 많이 당했습니까? 그러나 노무현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국가의 미래가 걸린 사안에 대해서는 욕을 먹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밀어붙였다. 그게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바로 종부세라는 게 최초로 투입됐던 거예요. 그렇죠? 종부세 처음에 만들 때 얼마나 욕을 먹었습니까? 종부세, 그 다음에 다주택자들의 중과세, 이거 상상도 못하는 일이죠. 인기를 먹고 사는 대통령인데도 불구하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과감하게,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종부세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 이런 것들을 밀어붙였다는 거는 저는 노무현 대통령 일화가 있어요, 여러분들. 노무현 대통령과 같이 일했던 분들의 일화가 뭐였냐면, 노무현 정부 때 여러분 집값이 막 올라갔었잖아요. 기억하세요?
노무현 정부 때 집값이 막 올라가니까 이제 참모들이 집값을 잡을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서 여기저기서 막 갖고 온대요. 보고서들을 막 갖고 오잖아요. 막 갖고 오면 노무현 대통령이 다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이게 국가 그 미래 지향적인 대안이 됩니까? 그냥 잠깐 지지율을 올리다고 이런 거 맞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진짜 이렇게 얘기했대요. 웬만한 대통령 같으면 지지율 5% 회복된다 그러면 얼른 받아들고 그거를 하자라고 할 텐데, 노무현 대통령은 이게 지금 당장은 내 지지율을 5% 올릴지언정 이게 어떻게 국가 미래를 위해서 이 정책이 올바른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냐, 그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요, 노무현 하면 그리움. 여러분들에게 저희는 먼저 갔다 왔지만 혹시 봉화마을 아직 안 가보신 분들, 내일이 아니래도 언젠가 꼭, 저는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 대선 기간이나 막 따라다니고 부산 갔다 막 할 때 부산 갔다 올 때 꼭 한번 들렸었어요. 밤에 가면 어떤가 해서 혼자 한번 제가 밤 11시 정도에 가본 적이 있어요. 밤 11시 정도에 거기 주차장에 이렇게 차를 대고 좀 무섭더라고. 아직도 시골이라서 껌껌해요. 거기 묘역만 불빛만 하나 들어오는데 근데 내가 좋아하는 대통령한테 간다고 하니까 그렇게 무서운 건 없더라고요. 밤에 이렇게 해갖고 그 너럭바위 이렇게 보면서 되게 우리 민주, 그러니까 막 몸이 지치고 막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 대선 기간 따라다니고 너무 지치고 그럴 때 거기 잠시 들려갖고 거기 쉬었다가 오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혹시 현장 방송 하시는 분들도, 저는 옛날에 그랬어요. 막 경남 갔다 광주 갔다 막 하루에 왔다 갔다 할 때 거기 잠깐 쉬었다가 거기 주차장에서 한 2시간 자다가 올라오기도 하고. 꼭 안 가보신 분들,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과 우리 스타트업 팬 여러분들과 봉화마을 갔을 때 의외로 처음 와보신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꽤 한 번도 안 갔다 처음 오신 분들이 꽤 있는데 한 번 갔다 오면 여러분들이 되게 좋아요. 그리고 기념관 같은 거 가보시면요, 아, 내가 그리워했던 대통령이 진짜 저런 대통령, 몰랐던 것도 많이 알게 되고. 여러분들 꼭 한 번씩 한번, 아직 못 가보신 분들 언젠가 꼭 5월 달이 아니래도 지나가다가 한 번씩 다녀오셔 보세요.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 노무현 대통령이 나에게 해를 끼칠 거라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보잖아요. 그냥 생각하면 그리운 사람, 생각하면 보고 싶은 사람.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보고 다 해봤지만 노무현 대통령을 제가 직접 눈앞에서 연설이나 이런 걸 들은 적은 없어요. 저는 만약에 노무현 대통령 연설을 내가 다시 한번 들을 수 있다 그러면 앞에서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늘 텔레비에서나 보고 그랬는데 만약에 타임머신이 있다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의 연설을, 노무현 대통령의 모습을 한번 볼 수 있다면 꼭 그 자리에 가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한번 했어요.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